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조용히 준비해온 독자 기술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러시아의 핵잠수함, 북한의 핵탄까지 모든 위협을 단번에 무력화시킬 최첨단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의심과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했을 리가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직접 조사에 나섰고 이를 확인한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국 해군이 미사일 100발을 동시에 막는다고요? 프랑스 대표와 마티오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독일의 디트리 슈타이너도 고개를 저으며 거들었습니다. 동부 유럽의 작은 나라가 무슨 능력을 가졌겠느냐고 미국 무기 수입도 버거울 텐데요. 2025년 5월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서 열린 대회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각국 국방 전문가들이 모인 국제 방위 산업 포럼이었죠. 저는 30년간 나토 군사 분석관으로 일해온 로얄입니다. 미 해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동아시아 방위 체계를 전문적으로 분석해 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늘 그랬듯 뒷자리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발표 준비를 시작하자 회의장은 술렁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30년간 작성한 보고서들은 한결같이 한국을 미국 방위력에 의존하는 국가로 분류했으니까요. 그러나 한국 군 장교가 단상에 올라서자 저는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지난주 동해에서 실제로 진행된 실사격 훈련입니다. 대형 스크린이 밝아지자 푸른 바다 한가운데 회색 군함이 나타났습니다. 울산 포위함이라는 자막이 떴죠.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표적 접근 거리 3km, 함교의 긴박한 무전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함정 사면에 설치된 고정형 레이더가 파란 빛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건 A4 레이더였어요. 미국도 이제 막 실전 배치를 시작한 최신 기술이었죠. 어떻게 한국이 그걸 독자 개발했다는 거지? 의구심이 들 때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함정 중앙에 근접 방어 무기가 포신을 들어 올렸어요. CWSK 작동 개시. 한국어 음성이 울렸죠. 다음 순간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에서 미사일 한 발이 마아 이저의 속도로 돌진해 왔어요. 30mm 기관포가 불을 뿜자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탄막이 그물처럼 하늘을 덮었죠. 미사일이 500m 앞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드론 100대 투입. 화면 상단에서 검은 점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말로 100대였어요. 크기도 속도도 제각인 드론들이 사방에서 함정을 향해 돌진했죠.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시리어 뒤 송에케의 포신 6개가 동시에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학 추적 카메라가 현란하게 움직이며 표적을 쫓았어요. 그리고 일제 사격이 시작됐죠. 하늘이 불꽃으로 뒤덮였습니다. 폭발음이 연속으로 터져 나왔어요. 드론들이 하나둘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 단 5분 만에 하늘이 깨끗해졌습니다. 100개의 드론이 모두 격추된 거예요. 회의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지만 그마저도 금세 멈췄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수없이 바운방 시원이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한국 장교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격률 100% 반응 시간
0.55초. 동시 교전 능력 100개 이상 숫자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쳤어요. 미국의 펠렁스도 이런 성능은 못 냅니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정도 수준의 근접 방어 체계는 없었어요. 프랑스와 마티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실제 영상이란 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 장교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지난 화요일 동해상에서 촬영했습니다. 국제 참관단이 입회했고요. 그때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노르웨이 대표였어요. 하나둘 박수가 번졌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장 전체가 길립박수를 보냈죠. 저도 얼떨결에 일어섰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디트리 슈타이너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로엘, 당신이 쓴 보고서들 다시 봐야겠는데 빛은 투였지만 그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영상이 끝나고 한국 장교가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아는 한국은 이미 사라졌다는 걸.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제가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휴식 시간이 되자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어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펜서 제독님 노엘입니다. 무슨 일인가 목소리가 안 좋은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모든 분석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러들었어요. 펜서 제독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듯 했죠.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게. 그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방금 본 영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30년간 쌓은 분석이 단 10분 만에 무너진 상황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네. 창세 보고서를 기다리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이후 본부 건물이 보였죠. 유럽도 미국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요. 그때 한국 장교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로엘 박사님이시죠? 제 발표가 충격적이셨나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젊은 장교의 눈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솔직히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죠. 다음 달에 한국에 오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오늘 보신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이라 저는 그 말이 허세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변했다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다고 회의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프랑스아가 저를 불렀습니다. 로웰 한국의 핵무기도 개발했을까요? 농담 같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저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핵보다 더 실용적인 걸 선택한 것 같군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계속 그 영상이 맴돌았어요. 100개의 표적을 동시에 격추하는 CWSK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은 제 보고서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었어요. 한국군 전력 분석, 22년 미군 철수 시 한국 방위력 평가 동북아 군사균형과 한국의 한 개 제목만 봐도 한국을 얕잡아 봉해 명백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로운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방위력 재평가 전면 수정.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한 달 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듣게 될 것들이 이보다 훨씬 충격적일 거라는 걸. 하지만 그날 브뤼셀에서 저는 이미 변화의 조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곧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펜타곤 회의실에 소집됐습니다. 펜서 제독이 테이블 끝에 앉아 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죠. 옆자리엔 합참 정보부장과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관도 있었습니다. 저는 브뤼셀에서 본 영상을 노트북으로 다시 재생했어요. CWSK가 드론을 격추하는 장면이 나오자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침묵이 이어졌어요. 스펜서 제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이야. 편집했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토 참관단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무관이 직접 확인했고요. 제독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20초쯤 지났을까요? 그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로엘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하게 2주 안에 2주라니 한국의 방위 시스템 전체를 파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보부장이 거들었어요. 울산 조선소 대전연구 단지 사촌 KAI 공장을 모두 방문하십시오. 그들이 숨기는 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들이 우리 생각보다 강하다면요. 펜서 제독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럴 리 없어. 한국은 여전히 우리 무기를 수입하고 있고 우리 군대가 주둔하고 있네. 자네가 30년간 분석한 게 하루아침에 틀릴 리 없지 않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요. 하지만 브뤼셀에서 본 그 영상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국 장교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도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아내 제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12살 아들 토은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죠. 제니가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또 출장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한국에 가야 해. 2주. 제니가 잠시 멈췄다가 물었어요. 한국이요, 거기 안전한가요? 북한이랑 가깝잖아요. 저는 늘 하던 대답을 했습니다. 미군이 3만 명이나 주둔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야.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렸어요. 정말 미군 때문에 안전한 걸까? 아니면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만큼 강해진 걸까? 제니는 제 고민을 눈치챘는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평소와 달라 보여요. 저는 한숨을 쉬며 털어놨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아는 나라가 아닐 수도 있어. 그들이 뭔가 대단한 걸 만들었거든. 제니가 웃었어요. 한국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들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유명하잖아요. 아니, 군사기술 얘기야. 그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30년간 제가 믿어온 것과 완전히 다른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토미 게임을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아빠 한국 가면 김치 사와요. 학교 친구가 김치 맛있다고 했어요. 평범한 아이의 부탁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걸. 김치는 알면서 그들의 진짜 힘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밤 늦게 서재로 들어가 제가 쓴 보고서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2015년 보고서를 펼치자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군은 미군 지원 없이는 72시간도 버티기 어렵다. 2020년 보고서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의 방위 산업은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는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참고한 데이터는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들이 많았죠. 실제로 최근 한국 현지를 방문한 적은 언제였던가? 7년 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이틀간의 회의만 참석했을 뿐이었죠. 책장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모두 꺼내 책상 위에 쌓았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영어로 된 서방 언론 보도나 미국 기관의 분석 자료였어요. 한국이 직접 발표한 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우리의 시각으로만 봤던 거예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강해졌다면 그건 언제부터였을까? 우리는 왜 몰랐을까? 아니, 어쩌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오전 출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한국 담당관을 만나 브리핑을 받았어요. 그는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로웰,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한국은 여전히 우리한테 F-15를 사고 있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일 수는 없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후에 한국어 통역관을 만났습니다. 김수진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그녀에게 물었어요. 최근 한국 분위기가 어떤가요? 군사적으로요?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높아졌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죠. 독자적인 길을 가려고 해요. 독자적인 길이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영원히 우리를 필요로 할 거라고 믿었는데 그들은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출발 전날 밤 스펜서 제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엘 웰, 이번 출장이 중요하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 한국이 정말 독자적인 방위력을 갖췄다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거야. 그제야 이번 출장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체가 걸린 문제였죠. 제독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자네는 최고의 분석관이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과연 제가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이미 브뤼셀에서 받은 충격으로 제 신념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짐을 싸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무엇을 보게 될까? WSK는 정말 그렇게 대단한 무기일까? 그들이 또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질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어요. 공항으로 떠나는 아침 제니가 현관까지 배다왔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요. 당신은 늘 진실을 찾아냈잖아요. 진실 그래요. 저는 진실을 찾으러 가는 거였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온 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모습이 진실인지.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그 탑이 오늘따라 작아 보였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대기하며 한국 관련 뉴스를 검색했어요.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수출 계약 체결 1000대라니 그것도 폴란드의 나토 회원국이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거였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게이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이 비행기를 타면 제 30년 경력이
송두리째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진실은 피할 수 없는 거니까요. 인천행 탑승을 시작합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14시간 후면 한국에 도착할 겁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돌아올 때에 저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기대되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다는 건 언제나 두렵지만 필요한 일이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미국 대륙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어요. 한국 방문 첫날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자 그때는 몰랐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일지를요. 인천공항에서 울산까지 KTX로 2시간 창밖으로 스쳐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면서도 저는 계속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과연 브뤼셀에서 본 그 영상이 실제일까? 울산역에 도착하자 김현수 대령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한국해군정보 참모부 소속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죠. 로엘 박사님 환영합니다. 조선소까지 30분 정도 걸립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김 대령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운전에만 집중할 뿐이었죠. 저는 그의 침묵이 오히려 자신감처럼 느껴졌어요.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의 여유랄까요? 현대중공업어 물산조선소 정문에 도착하자 거대한 크레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이가 100m는 넘어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크레인마다 걸려있는 현수막이었죠. 세계 1등 조선, 세계 1등 방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확신에 찬 선언처럼 들렸어요. 게이트를 통과하자마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부지의 군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건조 중인 선체의장 작업 중인 함정 시운전을 앞둔 완성품과 이곳은 그냥 조선소가 아니라 거대한 무기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세종대왕급 부축함입니다. 김대령이 가리킨 곳에 회색 거함이 있었어요. 길이 106 튜돈마통급 부축함이었죠. 미국의 알레이버크급과 비슷한 크기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함교 구조물이 더 날렵했고 레이더 배치도 독특했어요. 옹기어주. 미국 이지스 시스템을 그대로 쓰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김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본 골격은 이지스지만 전투체계는 한국형으로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미국 시스템보다 반응 속도가 30% 빠릅니다. 30%라니 믿기 어려운 수치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 거짓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정으로 올라갔어요. 좁은 통로를 지나 전투 정보실에 들어서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파란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어요. 이름표에 이주영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가 10년간 개발한 KCMS입니다. 한국형 전투관리 체계죠. 동시에 1,100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고 200개를 동시 교전할 수 있습니다. 1,000개 추적, 200개 교전, 미해군 최신 시스템과 맞먹는 성능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로 독자 개발한 겁니까? 외국 기술 지원 없이 이주영이 웃으며 모니터를 가르쳤어요. 이 코드. 보이시죠? 전부 한글 주석입니다. 삼성, LG, 한화가 합작해서 만들었어요.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순수 국산입니다. 화면에는 정말로 한글이 빼곡했습니다. 영어는 변수명 정도에만 쓰였을 뿐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조립하는 게 아니라 핵심 기술을 직접 만들고 있다는 걸 김대령이 저를 상가판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설치된 거대한 패널이 보였어요. 육각형 모양의 레이더 패널이었죠. AO 레이더입니다. 탐지거리 200km 분해능 0.1m.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의 SPY 마스 요크 레이더와 동급이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선 더 나을 수도 있었죠. 김대령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운용률이 98%입니다. 거의 고장이 없어요. 스펠폰 믿기지 않는 수치였지만 여기까지 와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겠죠. 저는 레이더 패널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현실을 일깨워줬어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다시 함내로 들어가 미사일 발사대를 봤습니다. 수직 발사대 110의 진익 찰셀. 미국 구축함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들어가는 미사일이었습니다. 해국 미사일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함대공 미사일이죠. 자연의학공호 사거리 105옴교 해궁이라 이름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한국 무기 체계를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실감했어요. 이주영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실사격 훈련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서 해군 미사일이 불을 뿜으며 솟아올랐어요. 구름을 뚫고 올라간 미사일이 급선회 하더니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의 폭발이었죠. 명중률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90%입니다. 전자전 상황에서도 90% 이상 유지합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동시에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했다니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들은 스스로 일어서 있었던 거예요. 조선소 한쪽에선 새로운 함정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김대령이 설명했죠. 차기 구축함입니다. 레일건 탑재를 고려하고 있어요. 레일건이라니 미국도 아직 실용화하지 못한 기술인데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들을 생각하면 한국이라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아니 이미 개발 중일지도 모르죠. 점심은 조선소군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엔지니어들과 함께 앉았는데 그들의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장비보다 우리게 훨씬 좋은데 왜 자꾸 수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정치적인 이유겠지. 기술적으론 이미 추월했는데 젊은 엔지니어들의 자신감이 대단했습니다. 허세가 아니라 실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미국을 추월했다고 믿고 있었고 오늘 제가 본 것들이 그 믿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오후엔 시뮬레이션 센터를 방문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가상회전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세종대원급 부축함 한 척이 적 미사일을 동시에 상대하는 시나리오였죠. 시작. 순식간에 화면이 붉은 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적 미사일이었죠. 구축함에 레이더가 모든 표적을 포착했고 즉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하늘이 불꽃으로 뒤덮였습니다. 3분 후에 깨끗해졌어요. 모든 적 미사일이 요격된 거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이었지만 실전처럼 느껴졌어요. 운용자들의 손놀림도 능숙했고 시스템 반응도 즉각적이었죠. 김대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시스템은 그만큼 안정적이에요. 해가 지면서 조선소를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김대령이 물었어요. 어떠셨습니까? 기대하신 것과 다른가요? 솔직히 답했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 대전에서 더 놀라실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울산왕의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의 산업 역량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책상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세종대급 독자 전투체계 KCMS, 탑재 반응 속도, 미국 대비 30%, 향상, 포 레이더 탐지, 거리 200km, 운용률 98%, 해국 미사일화 4.5, 명중률 96%, 숫자들을 적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본 것들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노트북을 열어 스펜서 제독에게 보낼 1차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쓰다가 멈춰 넣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국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라고 쓰면 믿을까요? 결국 간단하게만 적었습니다. 울산 조선소 방문 완료. 한국 해골력 재평가 필요. 창세 내용은 주 귀국 후보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은 대전 연구 단지를 방문합니다. 김대령이 더 놀랄 거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30년간 제가 쓴 보고서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한국을 이존적인 동맹으로 규정했던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바다를 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풍당한 그 모습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을 느꼈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한국이 또 어떤 놀라운 것을 보여줄지. 대전으로 가는 아침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어제 울산에서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김현수 대령은 오늘도 말이 없었어요. 그저 창밖을 보며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대전역에 도착하자마자 검은 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김대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오늘 보실 것들은 군사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선 무기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어요. 무기보다 강력하다니 그 말뜻을 곱씹을 새도 없이 우리는 한국권자료연구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원자력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라는 표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화로운 문구였지만 제 가슴은 긴장으로 뛰기 시작했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자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박진우 박사였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의 눈빛은 과학자 특유의 열정으로 빛났죠. 로엘 박사님, 멍일 오셨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연구동으로 들어서자 복잡한 파이프와 계기들이 보였습니다. 박 박사가 거대한 모형 앞에서 멈춰섰어요. 높이 3mm는 되어 보이는 원자로 모형이었죠. APR 1400입니다. 한국형 원자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거죠. 박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20년 전엔 그랬죠.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독자 설계한 3세대 플러스 원자로예요. 미국 NRC 인증도 받았고요. NRC 인증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원자력 안전 인증이었습니다. 미국 원전도 통과하기 어려운데 한국이 해냈다는 거예요. 박사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무사고 40년 한국 원전의 기록입니다. 프랑스보다 좋고 일본보다 안정적이에요. 40년 무사고라니. 하지만 그보다 제 시선을 끈 건 따로 있었습니다. 모형 옆에 걸린 수출 실적 지도였어요.
UAE, 폴란드, 체코, 이집트, 한국 언전이 수출된 나라들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이 나라들이 전부 내 한국 원전을 선택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요. 순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해졌어요. 왜 이 나라들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을까? 박사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며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 이전에 인색하지 않아요. 기술 이전 미국이 가장 꺼리는 부분이었죠. 우리는 기술을 독점하려 했지만 한국은 나누려 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이 선택받은 이유였습니다. 박 박사가 저를 다른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가 물었어요. 로엘 박사님은 해용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꿈의 에너지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도넛 모양의 거대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케이스타 한국의 인공태양이었죠. 작년에 섭씨 1억 도를 48초간 유지했습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가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1억도 전기야 개시 48초. 세계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미국의 MIT 토카막도 유럽의 JT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의 초전도 자석 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만든 초전도 케이블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제어실로 들어가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복잡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느라 바빴죠. 그때 한 연구원이 소리쳤어요. 플라즈마 안정도 19.9% 달성.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7시간 실험 중입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모니터를 보니 정말이었어요. 플라즈마 온도가 1000만 도를 넘어서고 있었죠. 뜨거운 플라즈마가 자기장에 갇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에너지가 바로 눈앞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박 박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로엘 박사님, 한국이 핵무기를 안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교과서적인 답을 했어요. NPT 가입국이고 미국에 해고산이 있으니까요.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만들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선택이라니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이곳의 기술력이면 6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농축 기술도 있고 재처리 능력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였어요. 그들에겐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이 핵무기를 가진 것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은 연구원 군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들의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내년에 ITR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거야. 당연하지. 플라즈마 제어 기술은 우리가 최고니까 ITR 국제 해용합 실험로 프로젝트였죠. 미국 이후 러시아,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거대 프로젝트인데 한국이 주도권을 잡는다니 오후에는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를 받습니다. 중성자를 이용한 신소재 개발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죠. 복잡한 설명을 들으며 실험실을 둘러봤는데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IAEA 우수 연구소 인증패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국제원 자력기구가 인정한 세계급 연구소라는 뜻이었죠.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작년에 AIA 평가에서 세계 1급 안정성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인정. 그것도 안전성 부문에서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평가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박사가 저를 옥상으로 안내했습니다. 대전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도시 전체가 원자력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게요.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부러움인지 두려움인지 분간이 안 갔죠. 핵무기 없이도 이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 그들은 파괴가 아닌 창조를 선택했던 거예요. 연구원을 나서며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내일 사천에서 보실 것들은 오늘과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근본은 같아요. 기술 자립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대령이 물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든다는 게 김대령이 웃었어요. 그게 한국의 선택입니다. 힘은 이때 휘두르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강함 아닐까요? 호텔방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APR 1400 완전 독자 설계, 미국 NRC 인증, K스타 1억도 48초 세계 기록, 원전 무사고 40년, IA 세계 1급 안정성 평가 숫자와 사실들을 적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한국은 핵국이 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도 스스로 그 길을 가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창밖을 보니 대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이 모두 원자력 에너지로 빛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화로운 빛이면서도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품은 빛이었죠. 노트북을 열어 스펜서 제독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쓰다가 멈췄어요. 한국은 핵무기를 6개월 안에 만들 수 있다고 쓰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결국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 잠재력 재평가 필요 메일을 보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핵보다 무서운 건 핵을 만들 수 있는데도 만들지 않는 절제력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한국은 그 절제력으로 더 큰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사천입니다. 전투기와 전차를 본다고 했죠.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는 무엇을 봐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았지만 김대령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떠올리면 아직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박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는 만들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선택. 그것이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채우러 가는 아침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한국의 산하가 펼쳐져 있었어요. 굽이치는 산맥과 그 사이를 흐르는 강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김현수 대령은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일면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KF-21 인도네시아 추가 도입 검토. 한국 전투기를 외국이 사려고 줄을 선다는 내용이었죠. 차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항공주산업 KAI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거대한 경납고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경납고마다 태극 마크와 함께 다른 나라 국기들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폴란드, 말레이시아, 페루, 이집트 추출용 기체들입니다. 새로 합류한 박한결 과장이 설명했어요. 30대 중반의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눈빛에서 자부심이 넘쳤죠. 우리는 곧바로 최종 조립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날렵한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KF-21 보람에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였죠. 기체 표면이 매끈했고 각도가 날카로웠어요. 텔스를 고려한 설계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접 만져보셔도 됩니다. 박 과장의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기체에 손을 댔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전투기라니. F-16을 면허 생산하던 나라가 이제는 독자 전투기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조종석에 앉아보시겠습니까? 차다리를 올라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눈앞에 대형 터치 스크린이 있었어요. 계기판이 모두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F-32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선 더 직관적이고 세련됐어요. 이 정도 항전 장비를 독자 개발했다고요? 네, 리진넥스원과 하나 시스템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우리 것이에요. 박 과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이이슈 레이더 성능입니다. 탐지거리 120km 동시, 추적 50개 동시, 교전 8개 120km라니 중국의 J-22나 러시아의 S-57도 탐지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 설명이었습니다. 전자전 능력도 탁월합니다. 적 레이더를 교환하면서 동시에 정밀 타격이 가능해요. 시험 비행 영상을 봤습니다. KF-21이 수직으로 상승하더니 믿을 수 없는 각도로 선회했어요. 코브라 기동이었죠. 러시아 전투기나 할 수 있다고 알려진 고난도 기동이었는데 KC-21이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엔진은 미국제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나에어로 스페이스가 독자 엔진을 개발 중입니다. 2030년까지 완성 목표예요. 독자 엔진까지. 그렇게 되면 한국은 완전한 항공 독립국이 되는 거였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에 이어 5번째로 경납고를 나와 야외 전시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FA 경공격기가 줄지어 있었어요. 필리핀 공군 납품 예정입니다. 작년엔 폴란드에 48대를 수출했고요. 폴란드라 나토 회원국이 미국 전투기 대신 한국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일까? 박 과장이 설명했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며 무엇보다 납기를 정확히 지킵니다. 납기를 지킨다. 단순해 보이지만 중요한 요소였어요. 미국 방산업체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다음은 창원으로 이동해 현대로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K2 흑표 전차였어요. 검은색 도장이 위협적이었고 포탑이 날렵했습니다. 1500 마력 엔진, 5톤 중량, 최고 속도, 시속 70km 기동 시원을 봤는데 충격적이었어요. 5톤짜리 처리가 스포츠카처럼 움직였습니다. 급정지 급선에 심지어 후진 사격까지 특히 자동 전장치가 인상적이었죠. 15초에 3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폴란드가 1000대를 주문했습니다. 1000대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것도 독일 레오파르트를 제치고 선택했다는 거였죠. 박 과장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평가서입니다. K2는 현존 최고의 전차 중 하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공식 평가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토 국가의 국방부가 인정한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권위였죠. 오후엔 다시 사천으로 돌아와 특별한 것을 봤습니다. 지하 시험장이었어요.
그곳에서 현무 미사일 발사 실험 영상을 봤는데 제 인생에서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무 3치입니다. 차거리 3.0km, 3.0km 한국에서 베이징까지 닿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 정확도였습니다. 원형 공사노차 1m 메인마라니 3,000km를 날아가서 1m 또 오차라니. 믿기지 않아서 다시 물었어요. 정말 1m입니까? 박 과장이 실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고 15분 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카메라가 확대하자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표적 중앙 정확히 빨간 안에 명중했던 거예요. GPS, 재밍 상황에서도이 정확도를 유지합니까? 네. 지형대조 항법과 영상 유도를 병행합니다. 전자전 상황에서도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전략 무기였죠. 핵무기가 없어도 적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의미에선 핵보다 더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때 박 과장이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더니 바다 위 선박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현무포입니다. 탄두 중량 2톤마 열상의 종말 속도. 마 열이라니 방어가 불가능한 속도였어요. 게다가 톤 탄두면 항공모함도 격침시킬 수 있는 위력이었죠. 박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극초음속까지 러시아와 중국이 자랑하던 그 기술을 한국도 갖게 된다는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로 박수가 나왔어요. 이건 복제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 기술을 배기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을 창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해가 지면서 공장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박 과장이 물었어요. 어떠셨나요? 기대와 달랐습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이 정도일 줄은 박 과장이 웃으며 말했죠.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더 놀라실 거예요. 차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김대령이 말했습니다. 내일 부산에서 보실 CWSK는 오늘 본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게 진짜 한국의 힘이에요. CWSK 브뤼셀에서 봤던 그 근접 방어무기 실물을 직접 본다니 긴장되면서도 기대됐어요. 호텔방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KA-21 A4 레이더 탐지, 갱이 20km, K2 전차, 폴란드 1000대 수출 현무, 선비 3시 사거리, 3초 공인총 km, 5차미터, 현무포 사탄두 2톤 마일 이상 적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군사 강국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노트북을 열어 스펜서 제독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쓸 수는 없었죠. 결국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한국 방산기술 완전 재평가 필요. 창세 내용은 귀국 후. 창밖을 보니 사천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하늘을 한국 전투기가 날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동시에 존경스러웠어요. 작은 나라가 이런 기술력을 갖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박한결 과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라니 그럼 끝은 어디까지일까? 한국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약한 동맹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써 있었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단단하게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부산입니다. CWSK의 실사격을 본다고 했죠. 브뤼셀에서 영상으로 본 그 무기를 실제로 보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KF-21이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은빛 날개가 햇빛에 반짝이며 자유롭게 하늘을 가르고 있었죠. 부산으로 가는 새벽 기차 안에서 저는 어제 본 현무 미사일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km를 날아가 1m 초차로에 명중하는 미사일이라니 그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과연 우리의 보호를 필요로 할까? 김현수 대령은 오늘도 침묵을 지키며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동해가 보이기 시작하자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보실 것이 한국 방위력의 진수입니다. CLWSK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철학이 담긴 시스템이죠. 철학이라 무기에 무슨 철학이 담긴다는 걸까요? 의문을 품을 새도 수 없이 우리는 부산 해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자 드넓은 군항이 펼쳐졌어요.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이 정박해 있었고 그 너머로 푸른 동해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부두 끝에서 해군 정복을 입은 여성 장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지의 중령이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눈빛이 날카롭고 자세가 꿋꿋했죠. 로엘 박사님 멍일 오셨습니다. 바로 시원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고속정을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10분쯤 달리자 해상시험장이 나타났어요. 바지선 위에 CWSK가 설치되어 있었죠. 실물을 보니 영상보다 훨씬 위협적이었습니다. 6개의 포신이 마치 거대한 벌집처럼 보였어요. 30리 3마트리 게틀링건 6문 분당 4더 500발, 유효사거리 2.5km. 박중령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포탑 상부에 설치된 A4 레이더 양옆에 전자광학 추적 장비, 그리고 하부의 탄약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죠. 이 모든 걸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겁니까? 네. 리지넥스1이 주도하고 하나가 포신을 만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했고요. 순간 시험 통제소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5분 후 실사격 시작. 모든 인원 안전거리 유지. 우리는 1000m 떨어진 관측선으로 이동했어요. 망원경과 모니터가 준비되어 있었죠. 박중령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미사일 요격입니다. 마하 이후 속도로 접근할 예정이에요.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실제로 미사일을 쏴서 요격한다는 거였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한국 해군은 자신감에 차 있었죠. 표적 발사, 추평선 너머에서 뭔가 날아왔습니다. 육관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레이더 화면엔 빨간 점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거리 5km, 5km, 청바차금의 QOSK, 자동 모드 전환. 순간 6개 포신이 일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불꽃이 뿜어져 나왔어요. 하늘의 주황색 선이 그어졌죠. 탄막이 그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하늘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표적 격추 확인. 망원경으로 보니 미사일 파편이 바다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격으로 마하 2.5 미사일을 격추한 거예요. 믿기지 않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이었죠.
반응 시간은 제가 물었습니다. 0.5초입니다. 탐지 즉시 자동 교전이 시작되어 0.5초. 인간이 개입할 틈도 없는 속도였어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드론 때의 공격 시연입니다. 하늘에서 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론이었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라 정말로 100대였어요. 크기도 속도도 고도도 제각이었죠. 마치 벌떼처럼 CWS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드론 100대 접근 중 거리 2km 후 박중령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긴장해서 숨을 멈췄습니다. 과연 덱대를 다 막을 수 있을까? CSWSK의 6포신이 각기 다른 방향을 향했습니다. 레이더와 광학 센서가 현란하게 움직이며 표적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차격 개시 6개의 포신에서 동시에 불이 뿜어졌습니다. 하늘이 불꽃으로 뒤덮였어요. 탄단이 예광탄이라 궤적이 보였는데 마치 불꽃놀이 같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장관이었어요. 드론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발하는 것도 있고 그냥 추락하는 것도 있었죠. CWSK는 쉴 새 없이 포신을 돌리며 표적을 쫓았어요. 각 포신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3분, 단 3분 만에 하늘이 조용해졌습니다. 100대 드론이 모두 격추된 거예요. 바다 위엔 드론 잔내만 둥둥 떠 있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도 놀랐지만 실제로 보니 차원이 달랐어요. 요 경률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메오토르입니다. 단 한 대도 놓치지 않았어요. 100으로 완벽한 방어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무기가 있으면 항공모함도 구축함도 어떤 함정도 적의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걸. 이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박중령이 저를 CWSK 가까이로 데려갔어요.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투를 치른 무기의 숨결 같았죠. 이 시스템의 진짜 강점은 뭔지 아십니까? 박중령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완전 국산화입니다. 나사 하나 칩 하나까지 모두 한국산이에요. 그래서 수출 통제를 받지 않죠. 추출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 의미가 무거웠습니다. 미국의 허가 없이도 어디든 팔 수 있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이미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죠. UAE와 사우디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노르웨이도 관심을 보이고요. 나토 국가까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인다니 세상이 정말 변했어요. 우리는 다시 관측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박중령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로엘 박사님, 한국이 왜 이런 무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주방을 위해서 아닙니까? 박중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거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막고 싶어요. 진짜로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어진 말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CWSK 같은 방어무기는 희망으로 평화를 지킵니다. 공격해도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어요. 그들의 전략이 이해됐습니다. 한국은 공격이 아닌 방어로 파괴가 아닌 보호로 힘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박중령이 제 눈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의존이 아닌 협력입니다. 대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의존이 아닌 협력.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떠나려는 게 아니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거였어요.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진정한 동료가 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시험이 끝나고 기지로 돌아오는 바에 위에서 저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수평선 너머로 미국이 있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엔 한국이 있었죠. 두 나라 사이에 바다가 갑자기 좁게 느껴졌어요. 기지 회의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한국 해군의 미래 계획이었죠. 차세대 이지스함 경공모함, 그리고 레이저 무기 개발까지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어요. 미국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박중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종속이 아닌 동반자로서요. 그게 진짜 동맹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진정한 동맹은 일방적 보호가 아니라 상호 협력이어야 했죠. 그리고 한국은 이제 그럴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부산을 떠났습니다. KTX 안에서 김대령이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 대해서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본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진짜 한국을 본 건지도 모르겠어요. 김대령이 미소를 지었죠. 내일 서울에서 있을 회의가 중요할 겁니다. 로엘 박사님의 증언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맞았습니다. 내일은 한국 국방부와 미태평 양사령부가 참석하는 합동회였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 일주일간 본 것들을 보고해야 했죠. 창 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편견의 어둠이 걷히고 진실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호텔에서 보고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스토토세스케이, 요격률 100% 반응시간 0.5초, 초완전 국산화 달성, 수출 통제 없음, 방어 중심 전략 평화, 지향적 한미 관계 의존에서 협력으로 전환 필요 마지막 줄을 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30년간 제가 한국을 얼마나 잘못 봤는지,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펜서 제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워싱턴은 아침이었을 거예요. 제독님,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그들은 이미 자립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제독의 침묵이 길었어요. 그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내일 회의에서 자세히 듣겠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작지만 강한 나라. 겸손하지만 자부심 있는 나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박지의 중령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의존이 아닌 협력입니다. 그래요. 이제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새로운 시대. 그 시작점에 제가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 증언이 어떤 변화를 만들까요? 잠이 오지 않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어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흥분감 때문이었죠. 서울로 가는 아침, 저는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본 것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제가 느낀 충격과 감동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김현수 대령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용산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토 대표단, 국제 원자력기구 관계자들, 한국 국방부 고위 관리들,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된 미태평 양사령부까지 200여 명이 대회의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입구에서 스펜서 제독을 만났습니다.
그는 워싱턴에서 급히 날아온 모양이었어요. 로웰 준비됐나 네. 제동님 솔직하게 말해 주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회의장으로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전면 스크린엔 2025년 한국 방위량 평가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제가 발표할 내용이었죠. 한국 국방부 장관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차례가 왔어요. 단상에 오르자 이예께의 눈이 저를 주시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한국을 분석해온 나토 군사 분석관 로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가 30년간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예상치 못한 시작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브뤼셀에서 저는 한국의 근접 방어무기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작이거나 과장일 거라고 생각했죠. 미국의 지원 없이 한국이 그런 무기를 만들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크린의 근접 방어 무기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드론 100대를 격추하는 장면이었죠. 청중들이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저는 부산에서 직접 봤습니다. 이것은 실제였고 완벽했으며 무엇보다 순수한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그때 스펜서 제독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정에 없던 개입이었죠. 로엘웰 그 주장의 증거는 무엇인가? 단순히 본 것만으로는 부족해. 저는 준비한 자료를 띄웠습니다. 첫째, 한국형 근접 방어 체계의 요격률은 100%였습니다. 마하 2.5 미사일과 드론 100대를 단 한 대도 놓치지 않고 격추했죠. 이는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이며 한국 해군 시험평가단의 공식 기록이기도 합니다. 화면에 상세한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표적 속도, 거리, 요격 시간, 명중률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죠. 둘째 대전에서 본국형 초전 해용화 연구장치는 섭씨 1억 도를 48초간 유지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기록이며 국제 해용합 실험로 기구가 공식 인증한 수치입니다. 국제기구 로고와 함께 인증서가 화면에 떴어요. 부정할 수 없는 국제기구의 권위였죠. 셋째, 한국의 방산 자립률은 이미 GD 2%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의 원조나 기술 이전 없이 독자적으로 달성한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공식 보고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항목별로 자립률이 표시되어 있었죠. 레이더 미사일 전차 전투기 함정까지 펜서 제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건가? 회의장이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핵심 질문이었죠. 저는 잠시 침묵한 뒤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변했어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도표였죠. 과거엔 보호자와 피보호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하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때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브뤼셀에서 한국을 조롱했던 프랑스와 마티였죠.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런 능력을 숨겨왔습니까? 왜 이제야 공개하는 거죠? 좋은 질문이었어요.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하지만 답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박진우 박사였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숨긴 게 아닙니다.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죠. 박 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우리는 매년 국제학회에서 발표했고 기술 백서를 공개했으며
수출 실적도 투명하게 공시했습니다. 다만 서방 세계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의 뼈아픈 지적이었죠. 우리의 오만과 편견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저는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울산의 조선소 대전의 원자력연구원, 차의 항공우주공장 부산의 해군기지, 일주일간 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사진과 영상 데이터와 증언이 이어졌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철학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도 만들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공격보다 방어를 파괴보다 보호를 선택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강함 아닐까요? 그 순간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독일 대표 디트리 슈타이너였어요. 그도 브뤼셀에서 한국을 봤던 사람이었죠. 하나둘 박수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펜서 제독은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로엘 자네의 평가가 과대평가일 수도 있네. 한국이 정말 그 정도 수준이라면 왜 여전히 미군이 필요한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제독님, 한국이 미군을 필요로 하는 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함께하면 더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장교들, 미국 장교들, 유럽 대표들, 그들 모두를 보며 말했죠. 한국은 미국을 형제로 여깁니다. 70년 전 피로 맺은 인연을 잊지 않았어요. 기술적으로 자립했다고 해서 그 우정을 버릴 나라가 아닙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제 말이 진심이라는 걸 모두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국 국방부 장관이 일어섰어요. 로엘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는 보호받는 동생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전우로서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심지어 눈시울이 붉어진 사람도 있었죠. 한 노병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펜서 제독이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로엘 자네의 보고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겠네. 한국은 우리가 재평가해야 할 나라인 것 같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회의장 전체가 일어섰어요. 길립 박수였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스펜서 제독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휴식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질문도 많았고 감사 인사도 많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젊은 한국 장교의 말이었습니다. 30년간 우리를 연구하셨다면서요. 이제야 진짜 한국을 보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심정이 전해져 왔습니다. 오후 세션에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어요. 기술 공유, 공동 개발, 수출 협력까지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청사진이 그려졌죠. 한미동맹 2.0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나왔습니다. 일방적 보호가 아닌 상호 협력의 동맹.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경험이 만나는 시너지 동맹이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말했어요. 한국을 나토 글로벌 파트너십 최고 등급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번 박수가 터졌어요. 한국이 서방 세계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해가지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테라스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모두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박진우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엘 박사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요. 제가 감사하죠. 진실을 보여주셔서요. 우리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박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세상이 알게 되었네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맞았습니다. 오늘 이후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볼 거예요.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라 스스로 서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강국으로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이 마치 횃불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횃불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깨어난 호랑이 동맹의 새로운 정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세계를 지킬 동반자다. 쓰면서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쓰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국은 핵 없이도 강한 나라다. 그리고 그들은 그 힘을 평화를 위해 쓰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진정한 교훈이다. 내일은 귀국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진실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인천공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한강이 실처럼 가늘어지고 빌딩들이 점이 되어 갔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시는 작아져도 제 마음속 한국은 더 커져 있었어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혼자 돌아가는 길이었죠. 김현수 대령은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었어요. 로엘 박사님이 본 건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그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태평양 상공을 날면서 저는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브뤼셀에서의 충격, 울산의 거대한 조선소 대전의 해화연구소, 차천의 전투기, 부산의 CAWSK, 그리고 서울에서의 선언까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14시간 비행 끝에 워싱턴 레스 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을 나오자 제니와 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이 뛰어와 제게 안겼어요. 아빠 김치 사왔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사왔지. 그런데 톰 김치보다 더 중요한 걸 가져왔어. 뭔데요? 새로운 눈이야.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 톰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제니는 뭔가 달라진 제 모습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니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한국이요? 놀라웠어. 완전히 다른 나라를 본 것 같아. 어떻게 다른데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우리가 가르쳐야 할 학생이 아니라 함께 배워야 할 동료였어.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토이 숙제를 하러 방에 들어간 후 제니와 거실에 앉았어요. 그녀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죠. 정말 한국이 그렇게 강해졌어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제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들은 강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아. 오히려 평화를 지키려고 강해진 거야. 밤 10시쯤 톰이 거실로 나왔어요. 학교 과제 때문이라고 했죠. 아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써야 해요. 뭐라고 쓸까요? 순간 일주일 전 브뤼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였다면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나라고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톰 이렇게 써봐. 한국은 강하지만 무섭지 않은 나라라고. 무슨 뜻이에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함부로 쓰는 건 진짜 강한 게 아니야.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도 만들지 않았어. 대신 사람들을 지키는 방패를 만들었지. 토이 고개를 갸우거렸어요. 왜요? 핵무기가 더 강한 거 아니에요? 그래, 보일 수도 있지. 하지만 진짜 강함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에서 나오는 거야. 한국은 그걸 선택한 거고, 톰이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쯤이면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아마 더 가까워져 있겠죠. 진정한 동반자로서 다음날 아침 펜타곤으로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저연지 이미 소문이 난 모양이었죠. 로엘이 한국에 다녀와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펜서 제독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로엘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동아시아 전략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하네. 사실입니다. 제독님, 제독의 의자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자네가 30년간 쓴 보고서를 모두 뒤집는 내용이야. 후회하지 않나 오히려 감사합니다. 진실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제독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의회 청문회가 있을 거야. 준비되었나? 네, 언제든지요. 일주일 후 의회 청문회가 열렸어요. 창원 군사위원회 의원들 앞에서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증언했습니다. CWSK의 완벽한 요격, K스타의 해압 기록 방산 자립률 V12%까지 한 의원이 물었어요. 그렇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우리의 경험이 합쳐지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최강의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한 나이든 참전용사가 저를 불렀어요. 젊은이 한국이 정말 그렇게 강해졌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우리가 피 흘려 지킨 나라가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게 됐군. 기쁘네. 그날 밤 집에서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동맹의 미래였죠.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의존이 아닌 협력 공포가 아닌 자부심.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동맹의 모델을 보여주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미나에 참가했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한국 대사관 건물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 톰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한국에 대해 어땠어요?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다대요. 친구들도 신기해했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톰, 너는 아빠보다 먼저 진실을 알았구나. 나도 이제 알게 되었어. 그래, 늦었지만 알게 되어 다행이야.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독 밝았죠. 마치 동쪽 하늘의 별처럼 한국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톰이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한국에 또 가요? 곧 가게 될 거야. 이번엔 너도 함께 갈 거야. 정말요? 약속이에요, 약속. 톰이 방으로 돌아간 후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한국 출장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인 편견이 단 일주일 만에 무너졌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얻었으니까요. 한국은 강하지만 두렵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들은 힘을 평화를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시대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동반자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무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술과 정신 용기로 끝납니다. 한국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